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현서입니다. 자, 여러분 3학년이 되니까 어때요? 모의고사 좀 자주 보지 않나요? 시험 자주 보죠. 그죠? 1학년, 2학년에 비해서는 자주 시험을 보고 1학년, 2학년 때 거의 뭐 1년에 4번 뭐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매달 시험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수 어때요? 올라가고 있어요? 잘? 항상 이렇게 상승세? 요러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쵸? 근데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아직도 점수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들쑥날쑥 해가지고 힘들어 할 거예요. 그쵸? 불안하니까. 그렇잖아요. 수능 볼 때가 이거일지 너무 불안하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딴 게 아니고요. 점점 이렇게 되고 있거나 점점 이렇게 되고 있으면 다른 이유예요. 근데 계속 점수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아직도 개념과 유형이 안 잡혀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개념과 유형만 딱 잡히게 되면요. 어느 정도 점수가 이렇게 좀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개념이 안 돼 있으면 그때 여러분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이유를 컨디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그때는 컨디션이 좋아서 이렇게 나왔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컨디션 때문이 아니라 컨디션에 구애받지 않는 점수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데 개념과 유형이 없으면 컨디션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컨디션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개념, 유형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소설 같은 게 그래요. 소설, 고전소설, 현대소설, 또 뭐 극문학 이런 것들이 보면 그냥 읽고 푸는 것처럼 보이죠. 내용 파악해서 무슨 사건 있고 무슨 인물 있나 이렇게 해서 푸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읽고 풀면 이런 점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항상 나오는 개념, 항상 나오는 유형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있어야만 어떤 지문이 나와도 그냥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개념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유형에 적용해서 풀게 된다면 점수 점점 상승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형 연습을 2번째 시간 들어가게 되는데 자, 전에 배웠던 개념과 유형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거를 적용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 수능 완성에서 유형, 개념 정리해 준 거 있어요. 그거를 써먹어야지. 개념 따로, 유형 따로, 개념 따로, 문제풀이 따로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유형 연습 2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에서 고전 소설과 해방 전 소설을 다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루는 거는 어느 시대냐 하면 바로 해방부터 60년대까지의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해방부터 60년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해방! 와, 우리나라 독립했다! 좋죠. 기쁘죠. 그렇죠?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기쁜 건 아주 잠깐이었고요. 그 뒤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뭐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걸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독립국가가 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혼란,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뭐였죠? 전쟁이라는 것을 겪게 되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산업화 뭐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사회 전체가 혼란과 또 아픔과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의 소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아, 선생님 왜 또 시대 얘기하시지? 이거 그럼 시대별로 소설들을 다 정리해야 되나? 이 타이밍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여러분 선생님 하는 말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시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시대별로 소설을 정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안 하시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시간도 없는데 그렇다고 포기하겠죠. 그렇죠? 둘 다 아닙니다. 정리하라는 뜻도 아니고 정리 못할 거면 포기해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자,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소설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 상황 선생님 저희가 그 소설 작품별로 다 알아야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보기가 있다는 거죠. 자, 지문을 보기 전에 반드시 뭘 봐라? 문제에서 보기를 찾으세요. 보기들 중에는 반드시 시대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는 보기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서 그 보기에 입각해서 지문을 보게 되면 지문이 더 쉽게
읽힌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51쪽에 고개사라는 소설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소설도 그냥 읽기 시작하면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52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4번 문제에 보기가 있잖아요.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여기에서 개념 태워 드릴게요. 자, 개념 막차 함께 탑시다. 자, 문학작품 감상의 관점 해서 선생님이 앞에서 개념, 유형 설명할 때 반영론, 뭐 표현론, 그리고 효용론, 뭐 절대주의적 관점,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관점들이 보기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 작품을 반영론적으로 봐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작가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기로 주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보기에 나온 것이 무엇인지, 보기에 제시된 관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시대, 그 보기에 나와 있는 시대상의 특징, 혹은 작가의 특징,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라? 작품에다가 적용해 보라는 거죠. 작품에 적용하는 방법은 혼자서 다 해보는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들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고개사라는 작품도요, 결국 뭐예요? 이 보기를 먼저 보고 와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2쪽에 나와 있는 4번의 보기, 이 보기의 내용을 선생님이 좀 정리를 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정리를 좀 했으니까 요걸 보면서 어떤 내용이겠구나 짐작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황순원의 고개사. 자, 이 작품은요, 전쟁 중에 겪은 작가 자신의 실제 체험, 이거를 바탕으로 했대요. 즉, 전쟁이라는 시대 상황이 있는 거고요. 작가가 그 전쟁을 겪었는데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 작품에서 나라는 서술자가 나왔다. 그럼 그 나의 체험은 결국 누구의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작가 자신의 체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 작품은 여기에서 나는 황순원 작가로 그려져 있는 것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시에 비참했던 피란민들의 생활상을 그린 작품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피해서, 이 난리를 피해서 어디에 몸을 이렇게 숨기고 있었던 그런 피란민들의 생활상, 비참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개사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고개사 알죠? 서커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커스 어때요?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하나요? 아니죠. 되게 위험한 것들을 하죠. 높은 곳에 달려있는 줄을 막 타고 간다거나, 그죠? 아니면 막 이렇게 공중그네를 탄다거나 되게 아찔아찔한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고개사라는 것은 위태로움을 업으로 직업으로 삼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목이 고개사죠. 그죠? 자, 왜 그러면 이런 위태로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개사를 제목으로 했을까? 자, 작품 속의 화자는 자신을 포함한 가족 전체를 고개사에다가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전쟁 시에 이렇게 피란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자신들의 모습이 마치 어떻다? 고개사처럼 위태롭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 속에서의 절망적인 삶을 고개사라는 비유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거처할 방을 확보해야 하는, 자, 자기네 집을 떠나서 지금 피란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피란지에서 다들 어때요? 어딘가에 들어가서 살아야 해요. 그죠? 막 요즘 무슨 전세 대란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방을 확보해야 하는 나의 가족의 모습과 그 방을 비워달라고 공세를 펴는 집주인의 모습이 서로 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피란민들의 고통이 나타난다. 자, 전쟁 중에 실생활의 한 면을 진솔하게 그려냄으로써 전쟁이 몰고 온 불행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럼 고개사의 대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죠? 피란민들의 어떤 일상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 제발 여기 있게 해달라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이 방에서 나가라는 그런 주인집의 어떤 모습, 그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전쟁이 몰고 온 불행의 모습을 나타내는 작품이다. 요 정도 알고 들어가면 지문은 쉽게 보일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은요, 보면은, 사건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죠. 자, 안방에 들어갔다. 좀 만에 아내가 돌아왔다. 손에 돈이 들려있지 않다. 그러면 됐나 보다 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은 그렇지가 않았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읽어봐요. 자, 아무래도 이 방을 비워달란다는 것이다. 자, 지금 보면은, 자, 갈등이 나와요. 자, 주인집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가라. 이 방을 비워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나의 가족은 어떻게든 여기에 있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돈을 준 거죠. 돈을 더 줄 테니까 여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 이 돈을 갖다 주러 아내가 갔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온 거죠. 자, 계속 보세요. 영감과 큰아들은 다담이 8장 방에서 자고 큰 온돌방에는 작은 아들과 부인이 각각 자고 있는데 그러고는 좁아서 못 견디겠다는 말은 못 하겠던지 장발한 딸들의 말이 할머니 코 고는 소리에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으니 기어코 그 방을 할머니 방으로 쓰게 내달라더라는 것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족들은 다 이 가족이 아니죠. 그렇죠? 이 집의 가족들인 거죠. 그래서 계속 방을 내놔라. 할머니 코 골아서 못 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아내는 또 우리가 어떻게든 할머니 주무실 자리를 넉넉히 내어 올릴 테니 그렇게 하자고 해도 걔는 못하겠다더라는 것이다. 자, 지금 이 문체의 특징을 보면 어때요? 뭐뭐 하더라는 것이다. 뭐뭐 더라는 것이다. 뭐뭐 하더라는 것이다. 계속 이런 문체를 사용하고 있죠. 모든 문장들이. 자, 이게 뭘까요? 아내의 말을,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 사람이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여기에서 아내가 이렇게 따옴표, 도저히 안 되겠대요. 자, 이렇게 아내의 말이 따옴표로 진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 따옴표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인물의 말을 따옴표로 제시해주는 거를 우리는 직접 화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직접 화법이 아니라 그냥 따옴표 없이 자, 나의 진술 속에 뭐뭐 하더라는 것이다. 자, 뭐뭐 한다고 한다. 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직접 화법과 반대되는, 그렇죠, 간접 화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첫 번째 단락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소설 전체, 이 지문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런 문체가, 이런 화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잠깐 답을 좀 확인하고 오죠. 자, 위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뭐예요? 5번이죠. 자, 5번을 보면 간접 화법을 사용하여 인물들의 말과 작중, 상황이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인물들의 말이 직접 이렇게 그 사람의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술자의 진술 속에서, 자,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도 이따 선생님 짚어줄 거니까 틀렸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보면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또 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방 하나만 구해주면 금 손목시계를 주겠다 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안 나가니까 지금 이 금 손목시계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돈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었다. 왜요? 돈을 돌려준다는 거는 이 돈 안 받을 테니까 나가시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은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자, 그날이라는 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날 낮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날 저녁이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나는 학교 나가는 날은 학교로 해서 그렇지 않은 날은 아침에 직접 남포동 부모가 계신 곳에 가 하루를 보낸다. 자, 이분이 학교를 나간다. 라는 거는 학생은 아니겠죠. 그렇죠? 선생님이거나 뭐 교수님이거나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곳 피란민들은 대개 담배 장사를 하느라고 애들만 남기고 모두 나간다. 부모도 그 축의 하나였다. 나는 여기서 서면간 내 큰애들이 돌아오길 기다려 국제시장에 들러서 애들 엄마를 만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한 일과였다. 그날도 그랬다. 자, 그래서 그날 낮에 있었던 일, 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 자, 그날도 그랬다. 그날 저녁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보세요. 우리가 저녁에 모여 들어가니 방 안에 말 같은 처녀 둘이 와서 뻗치고 섰다. 자, 이 말 같은 처녀 2명 누군가요? 그대게
딸들이래요. 누가 형이고 동생인 것도 구별 안 되는 좌우간 큰딸은 시내 여학교 졸업반이라는 것이고 작은 딸은 4학년이라는 처녀들이었다. 이들이 오늘 저녁에는 이 방에 와서 자야겠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우리 여기서 자야 되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이 두 말 같은 처녀 중에 누가 친구한테 방 하나만 구해주면 금 손목시계를 프레젠트 받을 수 있는 아가씨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를 피해야 할 것을 느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그 다음에도 그렇죠. 그러는데 이 말 같은 두 처녀가 누구에게라 없이 2, 3일 내로 반드시 방을 내놓으라는 말과 함께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서도 이 처녀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방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방을 내놓으라는 말과 함께 이런 식으로 이 서술자, 나의 목소리 속에서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인집과 누구 사이에, 자, 나의 가족들 사이에 이런 갈등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그러지 않아도 아침이면 나가는 나는, 자, 아침마다 항상 나가는데 이날은 어서 이곳을 나가고만 싶었다라고 해서, 자, 그날 저녁에서 또 다른 날이죠. 그렇죠? 이날. 언젠지는 확실히 몰라요. 이게 어젠지 그젠지 뭐 그냥 그날 이날 해서 시간 순서대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날은 어서 이곳을 나가고만 싶었다. 왜요? 이날은 학교 가는 날이기도 했다. 풍경 달린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응접실 앞 거기 꽃이 진 동백나무 이편에 변호사 영감이, 자, 이 변호사 영감은 누구냐 하면 이 집 주인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변호사 영감이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회양목인가를 매만져주고 있었다. 자, 회양목이라는 것은 뒤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회양목과의 상록, 화렵, 관목. 뭐예요, 이게? 이게 화초죠. 그렇죠? 집안에서 이 전쟁 중이지만 이 집안은 뭐예요? 화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그걸 아침부터 매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버님 중에 그런 분들 좀 계시죠? 난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렇죠? 아침마다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분무기를 물 칙칙 뿌리시고, 그렇죠? 이 변호사 선생님도 그런 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나라는 서술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계속 보세요. 자, 첫눈에도 여간 그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가 아니었다. 좋은 취미다. 자, 인생이란 이렇듯 한 포기의 초목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할 종류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무엇에 쫓기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보세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잠잘 곳도 없어요. 그렇게 야박하게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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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이런 자기네 화초들은 어때요? 막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하고 굉장히 좀 비인간적이죠. 이기주의적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 기억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회양목인가를 매만져주고 있다. 문제가 있어요. 자, 뒤에 보면 2번 문제죠.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집주인의 이러한 행동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뭐겠냐는 거예요. 이거죠. 너무 야박하지 않아요? 자기 막 그런 식물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아끼면서 이 사람들을 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낸다는데 나가게 자꾸 하려는 이런 모습에서 3번 변호사 영감의 비인간적 면모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답이에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사건 전개의 복선이 된다. 자, 회양목을 만지다가 알고 보니 거기 끝에 독이 묻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변호사 영감이 죽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자, 이거는 복선이 아니에요. 다음 사건을 예고하는 뭐 그런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상황이 변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자, 회양목을 매만져 주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이지. 그래. 그러면 잘 데리고 있어야겠어. 자, 이러면서 상황이 변하나요? 아닙니다. 끝까지 갈수록 계속 이 갈등은 심화되고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주인공이 부정하는 삶의 모습을 상징한다. 요거 조금 헷갈렸던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분명 이러한 모습은요, 이런 변호사의 모습, 이 집주인의 모습은요, 부정적인 모습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안 좋아요. 비인간적인 거니까.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거는 맞지만 그것을 잘 읽어보세요. 작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4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인공이 부정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주인공이 이런 삶의 모습을 부정하나요?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살면 안 돼. 난 절대로 저러지 않겠어. 이런 말 하나요? 하지 않죠. 그래서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상황에 대한 주인공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된다. 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주인공의 인식 어때요? 비참하죠. 슬프죠.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쵸?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자, 이 주인공은 아침에 서둘러 집을 빠져나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동료들에게 또 상급생에게 아는 친구들에게 구차하게 방 좀 구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날 저녁에서 또 밤까지. 자, 그래서 보면 자, 어때요? 일어났던 사건들이 다 시간 순서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이 1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약간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선생님이 1번의 답은 5번이라 그랬어요. 간접 화법을 사용했다. 자, 그런데 3번이라고 한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자, 3번을 보면 회상을 통해 과거의 사건과 관련시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를 봤을 때는 그래요. 그날이라고 한 거는 과거죠. 그죠? 자, 그날 저녁도 과거고요. 이날 아침도 과거고. 자, 마지막 단락 정도만 현재인 것처럼 보이고 이때의 일들은 다 과거의 일들로 보여서 자, 과거에 대한 회상이 있었다라고 해서 3번도 맞는 거라고 생각한 친구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죠? 있죠?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도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회상이라는 개념이 약간 좀 모호하게 쓰여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회상이라는 것은 원래 뭐냐 하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게 회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설에 있어서 자, 우리가 소설에서 회상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면 이 소설에서는 회상이 드러나 있다, 회상 구조를 쓰고 있다라는 말을 하려면 자, 현재의 일을 서술하다가 과거의 일로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 일로 갔을 때 이 과거의 일이 바로 회상하는 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회상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구성을 따라요? 선생님이 구성 개념에서 뭐 알려줬죠?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걸 알려줬죠. 자,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 자, 회상 형식을 사용하면 현재에 있다가 현재의 모습에서 과거로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이게 회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어때요? 자, 현재에서 과거의 일을 생각하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부터 출발이에요. 소설 자체가. 그리고 이 소설은 선생님이 전체를 다 읽어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간 순서에 따라서 쭉 오늘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회상이라고 한다면,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회상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면 다 회상이죠. 그죠? 하지만 소설 속에서 우리가 굳이 회상이라는 개념을 특별하게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역순행적 구조 속에서의 회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게 뭐 회상이 꼭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 문제의 의도와 그리고 이 회상의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그냥 회상 형식이라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다. 이렇게 봐줘야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이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날 저녁의 일입니다. 자, 이날 저녁 어때요? 자,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는데 자, A라고 돼 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A. 철판으로 된 대문을 밀어보니 안으로 잠겼다. 안에서 대문이 잠겼다는 거죠.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대문에서 마주배는 우리 방이 새까맣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방은요. 대문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일 대문에서 딱 보이는 방인가 봐요. 새까맣다라는 건 뭐죠? 불이 꺼져 있다는 거죠. 자, 아마 애들 엄마는 아직 시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애들 이모가 일찌감치 어린 것들을 재우느라고 불을 끄고 있는 거실이라. 자, 거실이라라는 것은 이 사람이 추측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애들 엄마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아직 안 왔고 애들 이모가 애기들을 데리고 지금 잠을 자느라 불을 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기다렸다가 다 같이 들어가기로 하고 나는 애들을 데리고
애엄마가 돌아오려면 을에 그곳을 거쳐야 하는 개천가로 나와 쭈그리고 앉았다. 자, 둘째 놈이 곁에 와 붙어 앉는다. 큰 놈도 와서 앉는다. 좀처럼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 둘째 놈 남아가 앉은 채 꼬박꼬박 존다. 이렇게 초저녁인데 꼬박꼬박 존다. 12살짜리 어린 육체로서 자기 하는 일이 고된가 보다. 12살짜리 어린 육체로서 뭘 하고 있어요? 물건을 팔고 있죠. 장사를 하고 있죠. 여기서 뭐가 드러나요? 피란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들마저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드러나죠. 자, 나는 그만 검은 하수구 개천으로 고개를 돌리고 만다. 자, 그래서 큰 놈 동아가 집에 갔다 와봅니다. 아, 엄마 아직도 안 왔나? 하고 집에 갔다가 오더니 대문 열렸고 엄마 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 부분을 한번 보세요. 방에 들어가서 알아보니 전등은 고장인지 고의인지 저녁부터 안 들어온다는 것이다. 자, 불을 끄고 먼저 자는 줄로만 알았더니 사실은 뭐였던 거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전기가 왜 안 들어올까요? 밤이라서? 아니에요. 이 집은요. 자, 뭐라 그랬어요? 자, 이 집은 이댁 전등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특수선으로, 즉 옛날에는 밤에는 꺼지는 전기가 밤에는 안 들어오는 그런 집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집은 엄청 부잣집인가 봐요. 그래서 밤낮 할 거 없이 항상 전기가 들어오는데, 물론 지금도 다른 방에는 모두 환하게 들어와 있었다. 정전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방으로 들어가는 전기만 어떻게 끊어 놓은 거겠죠. 그죠? 왜? 나가라고. 무언의 어떤 그런 공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잠시 우리들은 어둠 속에서 말이 없었다. 자, 애들 이모가 혼잣말처럼 내일은 어느 다리 밑으로라도 나가고 말아야겠다고 한다. 이모의 말이 여지껏 또 그래왔지만 보세요. 이모의 말이라고 하면서 이모의 말 역시 따옴표 안에 직접 화법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목소리 속에서 간접 화법으로 드러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집에서 더 어린 것들을 못 살게 굴더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큰 애들 둘은요,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그것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집에 있어야 하는데 이 주인집에서 그렇게 얘네들을 못 살게 굴더라, 구박을 하더라. 왜? 내보내야 되니까요. 그죠? 자, 저 뒤로 넘겨보세요. 52쪽에 보면 둘째 줄에 애들 이모가 어둠 속에서 소리를 죽여가며 운다. 내 가슴속도 화끈 불이 붙는 걸 느낀다. 그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은요, 나와 주인집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갈등의 양상을 배울 때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확장시켜서 생각하게 된다면, 자, 사실 나는요, 딱 주인집하고만 싸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장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주인집과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시대적 상황 때문인 거죠. 결국 여기에 나타나는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뭐예요? 전쟁 상황이라는 사회와의 갈등으로 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모든 갈등은 다 이상과 현실의 어떤 그 대립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거기에서 보면 사실 이 나가 이상을 추구하냐 현실을 추구하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이 주인집은 어때요? 이상과 현실 중에 우리가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도덕이나 뭐 양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현실은 뭐죠?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뭐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었죠. 자, 이 주인집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중에 어떤 걸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아니라 이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죠. 자, 선생님이 이 후자를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이 부각되는 소설들은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서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은 전쟁의 어떤 비참한 생활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 이런 주인집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인간 무리들을 어때요? 비판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세요. 4번. 아까 우리가 보기를 살펴봤었는데,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서술자가 나가 되고요. 아까 보기에서 이 작품은 나의 어떤, 즉 작가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작품에 나오는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아버지는 그 작가 자신을 나타내는 걸로 봐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1번,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서술함으로써, 작가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서술함으로써 증언의 신뢰감을 높이고 있구나. 맞죠? 자, 2번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공세가 점점 심해지고, 그쵸? 자, 갈수록 뭔가 더 방법을 세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에 따라 나의 내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구나. 맞죠? 자, 그다음에 3번.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라는 노래를 부르며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그렇죠? 애들이 노는데 애들이 노는 밝은 노래, 예쁜 노래 뭐 이런 거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텔레토비 노래더라도 불러야죠. 그렇죠? 그런데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놀면서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말고도 이 작품에서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어가 또 있죠. 뭐예요? 피란민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주인집 딸들이 방을 점거하고 방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장면.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방을 점거했다는 거는 살 곳이 없다라는 뜻이 되고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때요? 삶이 힘들죠. 자, 그래서 나의 가족의 위태로운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5번. 12살짜리 어린아이들마저 장사에 나서는 모습을 통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그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 장사를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오, 장하다 이 아이들아, 이런 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불쌍하죠. 그렇죠? 비참한 상황, 비참한 현실을 제시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에서 굴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라는 건요, 보기에도 안 나와요. 즉, 뭐죠? 선생님 얘기했죠. 자, 선택지의 내용이 보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기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본문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 역시 그 틀린 진술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 굴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라는 거 보기에도 없고 그리고 내용 해석도 잘못된 겁니다. 두 군데 모두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아까 선생님이 3번하고 5번을 설명을 했고요. 자, 1번.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사파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자, 사파라는 거는 뭐냐면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이런 일도 있었지. 이런 일도 있었지.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사파들의 나열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시간 순서에 따라서 집주인과 이 집의 어떤 갈등 이것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사건에 대한 객관적 묘사. 이건 일단 안 돼요. 왜 안 될까? 시점 때문에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작품의 시점은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자, 1인칭 시점이라는 것은 나가 서술자가 되어서 나가 사건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 자신의 어떤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객관적이 되려면 어때요?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인칭 서술자인데다가 이 사람이 주인공인 상황에서 사건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도 글을 읽어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다 표현이 되고 있죠. 그쵸? 그래서 객관적 묘사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 서술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이라고 했고요. 자, 2번 아까 했고 3번 보세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지금 A 부분 보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뭐예요? 아마도 뭐 불 끄고 자고 있나 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B는 뭐예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전기를 끊어버린 거였죠. 그렇죠? 자,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예요? 3번이죠. A에서 불이 꺼진 이유에 대해서 나의 예상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자, 나는 그냥 자는 줄 알았는데 자느라 끈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인집에서 끊어버렸다. 더 속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B에서 이것이 확인됨으로써 비극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 3번을 정답으로 택하셔야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1, 2, 4, 5번은 사실 내용상으로 택
끝도 없는 내용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3번에 3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오늘도 명언 타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짜잔. 자, 오늘은요, 우리 누가 올려줬나? 동영이가 올려준 명언입니다. 영화 대사네요. 같이 한번 보시죠. 소중한 김동영 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넘어진다고 생각하나요?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랍니다. 자, 영화 배트맨 비긴즈에 나오는 알프레도. 이 아저씨 아세요? 배트맨 보는 친구들은 아마 알프레도 아저씨 알 텐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똑똑하신 양반입니다. 그죠? 저는 이분 참 좋더라고요. 자, 이 알프레도라는 분이 대사 중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넘어질까? 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까?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길까? 바로 이유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이 시련이죠, 요즘. 매일매일 넘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걸 극복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네, 힘내십시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 53쪽에 나와 있는 삼두마차라는 작품인데요. 역시 이것도 우리가 보기를 한번 보고 와야겠어요. 자,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자, 보세요. 5번 문제는 뭐 이거는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6번 요게 바로 보기에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많으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삼두마차는 김씨신문, 쥐꼬리 장사, 팔금산으로 가자 라는 세 개의 에피소드가 연결되어 있는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뭐 사파를 나열하여 뭐 이런 말 나와 있었죠? 요런 구성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에피소드가 연결되어 있는 옴니버스 형식의 소설로 도덕적, 지적으로 열등한 대상이나 그러한 상태의 인물을 공격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풍자의 기법을 통해, 자, 풍자라는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자, 웃음을 유발하는 겁니다. 자, 웃음을 유발하는데 지금 웃겨요. 읽어보면 웃겨요. 자, 웃긴데 이 웃음의 종류엔 두 가지가 있죠. 자, 일단 대상에 대한 태도가, 자, 대상에 대한 태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물에 대해서 어떤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혹은 반대로 웃음을 유발하긴 하는데 그렇게 웃기게 이야기한 이유가 그 대상이 좋아서, 그 대상에 대해서 뭐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즉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에 대한 태도가, 자, 대상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웃음은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자, 공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 때 이 웃음은 무엇이 되느냐? 비판의 의도가 있는, 비판의 성격이 있는 풍자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애정어린 웃음으로 감싸주고 우호적인 그런 태도로 대하는 이 웃음은 뭐가 되는 거다? 아시죠? 그쵸? 해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풍자와 해악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예요. 서술자가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대상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풍자와 해악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좀 지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열등한, 부족한, 모자란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웃음이다 라고 해서 이 작품은 풍자가 어떤 주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풍자의 기법을 통해 시대에 대한 비판을 날카롭게 담아내고 있다. 그쵸? 비판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 작품의 주제의식 나온 거예요. 시대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시대에 대한 비판이겠어요?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열등한 대상에 대한 풍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지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는 건 좀 그래요. 그죠? 말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열등한 대상에 대한 비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비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에 대한 비판이 이 작품의 주제가 되겠네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선생님이 계속해서 소설 보는 방법에서 알려준 것처럼 자, 이 작품에 나타나는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는 겁니다. 자, 이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덕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했고요. 자, 현실이라는 것은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가 달라지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마침 점심때였다. 비빔밥이 먹고 싶다고 말한 변호석은 택시를 붙잡았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학사주점이 있는 골목으로 진격해 올라가다 보면 그 오른쪽에 붙은 조선 기와집이 전주 비빔밥 못지않은 비빔밥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었다. 자, 변호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변호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비빔밥 먹자 하고 택시 타고 갔다는 거죠. 아마 자기의 식도락을 자랑하고 싶어진 듯 했다. 자, 그래서 식도락이라는 게 뭐예요?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걸 자랑하고 싶었는지 비빔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자,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김호천 선생에 관한 것인데 말이지. 자, 김호천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호석이 김호천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김호천이라면 왕년에 청년운동을 했다는 그 사람인가? 맞았어. 그 김 선생이 빠릿빠릿한 젊은 녀석을 하나 구하고 있거든. 빠릿빠릿한 게 뭐예요? 좀 똘똘한, 그죠? 하는 일도 되게 민첩한 이런 사람이죠. 자, 무슨 일인데 그거야 김 선생한테 직접 들으면 될 거 아니야. 변호석은 이런 정도로 뭉쳐잡고는 시시한 옛날 이야기로 돌아갔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둘이는 김호천 씨를 찾아갔다. 둘이라는 게 뭐예요? 이 변호석과 함께 있었던 이 인물이 되겠죠. 결국 김호천 씨가 어떤 빠릿빠릿한 젊은이를 찾고 있는데 자, 변호석이 뭐예요? 이 사람을 김호천에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 빠릿빠릿한 젊은이가 되겠죠. 자, 이 김호천 씨는 어떤 사람이냐? 사회생활 경험이 많아 보이는 김호천 씨는 뚱뚱한 몸집에 큼직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자, 주름살에 파묻힌 두 눈알이 허술을 내리 훑어 보았다. 그것은 마치 허술한 건가? 아니면 댄스인가? 이게 아니라 보세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인 거죠. 자, 이 김호천 씨가 허술을 이렇게 훑어보는데 마치 허술의 오장육부에 남아있는 지성과 능력의 함량을 측정해내고야 말겠다는 듯한 눈초리였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허술은 김호천 씨의 비서 비슷한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자, 김호천 씨의 비서가 됩니다. 허술이요. 자, 이 김호천 씨는 어떤 사람이냐? 사회의 명사였으며 더욱 위대한 사회의 명사가 되고자 각 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 그럼 김호천 씨는 사회의 명사가 되고자 한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겠죠. 즉, 이쪽에 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쪽에 있는 인물들이 주로 나오게 될 때 주제는 이런 것들의 추구가 주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해당하는 이 인물들이 중심 인물이 될 때는 자, 주제는 뭐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했죠. 자, 김호천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봅니다. 김호천 씨는 조국 독립운동을 했다는 김일백 의사의 장남으로서 자, 6.25 전쟁 때는 비참한 생활을 했으나 그 이후로 밀수 같은 짓을 해서 자, 밀수 같은 짓이라고 했으니까 밀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짓. 나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와서 너 왜 공부 같은 짓을 하고 있냐? 이러시지 않으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문을 확 열었는데 여러분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너 게임 같은 짓이나 하고 있고 이거는 말이 되죠. 그죠? 짓이라는 건 좀 부정적인 일에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호천이라는 사람은 밀수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즉, 뭐죠? 비도덕적인 일.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번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결국 도덕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은 양심 이런 것들은 가지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김호천 씨는 시쳇말로 새끼손가락 재벌은 능히 되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찌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이 정의와 진리와 희망과 용기와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믿게 만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게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원래 게으르고 못나고 무능력하며 시기와 질투와 모함에 휩싸여 있는 탓으로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호천 씨도 예외는 아니어서 마치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고 믿는 것 같았다. 잘난 사람이 아닌데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게 된 건데 막상 돈이라는 걸 갖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김호천 씨는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으므로 심지어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죠. 이제 사회로부터 빨아들인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서볼 뜻을 갖게 된 것이었다. 김호천 씨는 물론 탄탄하게 사회 집안을 닦아놓은 것이지만 그래도 어딘가 불안하여 좀 더 높은 사회 집안, 즉 정치계에 투신해볼까 하고 있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돈은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죠.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갖고자 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A 부분을 보시면은요. 어때요? 김호천 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막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허술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는 바로 얘한테 있어서 그런 똑똑한 지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해서 사건과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가 직접 서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A 부분이 지금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7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7번을 보면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무엇을 묻는 문제냐 하면 자, 오늘 개념 막차 또 태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개념 막차 바로 인물 제시 방법입니다. 자, 인물 제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직접 제시라는 것은 서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인물의 성격이나 뭐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가가 직접적으로 다 이야기, 정보를 주는 거고요. 자, 간접 제시라는 거는 뭐죠? 작가가 직접 말하지는 않죠. 얘는 이런 사람이다, 얘는 이런 성격이다. 직접 말하지는 않아도 인물의 대화나 행동 묘사를 통해서 혹은 외양 묘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해주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A 부분 같은 경우에는 김호천 씨는 이래 하면서 직접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7번의 보기를 한번 보세요. 자, 보기를 보면 자,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그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성격에 대한 성격에 대한 직접 서술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어떤 행동 묘사,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보여주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에요? 자, 몰려닿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마살이 찌푸려질 지경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사람들이 만세 이러고 다니는데 시끄러.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같은 민족인데 자, 그래서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손님이 부쩍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우라이질 독립이 배부른가? 헐. 자기가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손님이 줄어들게 되니까 독립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두렁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자, 그런데 어때요?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주어졌다. 10전이나 15전에 박아주던 칭을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어때요? 예전에 10전, 15전 받던 거를 50전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죠. 경제적 이득을 보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뭐라고 해요?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삼복이라는 사람은. 그쵸? 나라의 독립이라는 것도 뭐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이득,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간접 제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겠어요? 5번이죠. A에서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직접 해설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개념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십시오. 자, 됐어요. 자, 그럼 다시 보기로, 지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자,
김호천 씨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김호천 씨가 모든 어떤 그런 행정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허술에게 위임을 하게 되죠. 왜요? 허술이 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 허술은요, 어때요? 두 가지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계획이 무엇이냐? 자, 밑에서 5째 줄 보세요. 그 첫째는 김일백 의사기념사업회에 관한 것이었다. 김일백이 누구였죠?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 김호천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김일백 의사기념사업회를 이 허술의 기획하에 이것을 이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자, 허술은 조그만 사무실에서 이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흥미도 있고 하여 김일백 의사의 뒷조사를 해봤다. 그랬더니 어랍쇼가 뭐예요? 어라? 뭐죠? 김일백 씨가 조국 광복 운동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뭐예요? 평안도 용강에서 남매집 머슴으로 태어난 김일백 씨는 양반 힘내 하고 사람 갈시를 하는 주인집의 학대에 픽대가 나 만주로 튀었어요. 자, 만주에 가서 김일백 씨가 한 일은 독립운동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친일파 노릇을 하여 심지어 독립운동을 안 한 게 뭐 거기서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지금 사기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친일파 노릇을 했다는 거죠. 친일파 노릇을 하여 돈을 움켜쥐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친일파 노릇을 해서 번 돈을 장하게도 독립운동 군자금으로 바쳤다는 것인데, 자, 친일파 노릇을 해가지고 독립운동 군자금을 댔다. 그렇다고 해서 친일파 노릇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 독립운동 밀어주려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친일파 짓을 한 거야.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쵸? 방법이 잘못됐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친일파 노릇을 한 것은요. 친일파 노릇 해가지고 번 돈으로 군자금을 바친 것이 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리을에 장하게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한다. 이게 아니라 잘한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이구 장하다. 이게 뭐예요? 실제로는 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선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반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세요. 8번. 자, 기역에서 미음 중 보기에 반어적 어조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은, 그래서 보기에는요, 반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반어적 어조는 뭐냐? 겉으로 나타난 내용과 속으로 숨겨진 사실이 서로 상반되게 표현되는 어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소설에서 반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이렇게 반어적 어조, 반어적 표현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다른 상황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개념 막차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어라는 것이 우리 소설에서 나올 경우에 첫 번째, 언어 표현에서의 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장하게도, 아이고 장하시네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할 때 실제로는 잘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만 이렇게 한 반어, 즉 반어의 원래 그 사전적 의미에 해당하는 그 언어 표현에서의 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언어 표현에서의 반어를 지금 여기 8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답은 당연히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장하게도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리을이 답입니다. 4번이 답이에요. 자, 그런데 소설의 반어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상황적 아이러니 혹은 상황적 반어 혹은 반어적 상황이라는, 즉 언어 표현에서의 반어가 아니라 상황과 관련된 반어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도대체 반어적 표현이라는 건 알겠는데 상황적 반어라는 건 뭔가요? 반어적 상황이라는 건 뭔가요? 뭐 상황적 아이러니라는 건 또 뭔가요? 세 개가 다 똑같은 겁니다. 반어적 상황, 상황적 반어, 상황적 아이러니 다 똑같은 건데,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꼭 의도와 표현이 다르다 이런 것의 그 반어의 원래 의미와는 좀 달라요. 무엇이냐? 바로 어떤 부조리한 상황, 불합리한 상황을 나타낼 때 이 상황적 아이러니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자, 부조화나 부조리가 있을 때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 작품이 있었어요. 자, 운수 좋은 날, 이상하게 그날은 운수가 좋았어요. 이상하게 그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아내가 죽었죠. 그래서 가장 운수 좋은 날이 사실은 가장 운수가 나쁜 날이었다. 이런 상황 사이에 부조화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작품에도 상황적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겠어요? 자, 밀수 같은 걸 그쵸?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돈을 벌고 부자로 잘 살고 있다는 거. 부조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도 역시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8번 문제에는 자, 반어적 그 언어 표현으로서의 반어만 제시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 상황적 반어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 허술이 김호천 아버지, 즉 김일백의 그런 모든 행적들을 다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독립운동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나요? 아니죠. 보세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허술은 그러나 김일백 씨가 독립지사였든 아니었든 그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 문제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가슴을 좋게 후벼팔 만한 당당한 문장을 구사하여 우선 신문에 광고부터 내었다. 자, 그런 비도덕적인 것들, 즉 이 허술이라는 사람도 결국 도덕이나 양심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결국 허술의 모습도 김호천의 모습도 그리고 김호천의 아버지인 김일백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작품은 현실 비판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7번하고 8번을 풀었고요. 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에서 뭐 풍자 얘기했고요. 시대에 대한 비판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시대에 대한 비판을 읽어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세요. 백일장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 이건 뭐예요? 정말 거짓말인데 그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 거짓말인데 사람들은 마구 몰려와서 막 백일장에 참가하고 막 여기에서 칭찬하고 이랬죠? 뭐예요? 다 썩었단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거짓이 만연한 세상의 단면을 엿볼 수 있구나. 자, 그다음에 2번은요. 김일백 씨가 독립지사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개의치 않는 허술. 역시 비도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밀수로 돈을 번 김호천 씨가 가난한 사람을 게으르고 무능력하다고 보는 모습. 이거는 뭐예요? 불의한 세상에 대한 풍자이다. 그쵸? 자기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번 건데,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번 건데, 가난한 사람들? 쟤네는 게을러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 그쵸? 김호천 씨에 대한, 어때요? 공격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명성을 얻으려면 더 이상 인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허술을 통해서, 자, 인품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인품 이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정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존중되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5번은요. 머리가 명석한 허술이 별다른 식견이 없는 김호천 씨에게 큰 소리치며 계획을 추진하는 모습을 통해 지적으로 열등한 대상을 풍자한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호천 씨는요. 지적으로 열등한 대상으로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뭐 이 사람이 더 뛰어나긴 하죠. 하지만 이 작품 자체의 의도는 비도덕적인, 즉 도덕적으로 열등한 대상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지 그 풍자의 대상이 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은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 자, 이건 선택지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보세요. 자, 인물 간의 대결의식을 중심으로 라고 한다면 인물 간에 어떤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갈등 관계는 드러나 있지 않죠. 오히려 협조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1번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감각적 묘사를 했다. 감각적 묘사라는 것은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배경을 세밀하게 그려낸다. 자주 나오는 선택지인데 자, 이게 맞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지문을 읽어봤을 때 뭔가 이 배경이 눈에 보이듯이 상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실 이 뒷면에 어떤 그 배경이 있는지 뭐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방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2번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사건을 압축적으로 서술하여 이야기를 빠르게 전개시키고 있다. 즉 압축적으로 서술한다는 건 요약한다는 얘기인데 자, 이 부분에 보면 어때요? 김호천 씨의 과거, 김일백의 과거 어때요?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가 어때? 그 전지적 서술자가 요약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3번 맞는 설명이에요. 자, 4번을 보시면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 일단 지금 보면 인물 사이의 긴장감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죠. 그쵸? 자, 그리고 장면의 빈번한 전환. 아, 선생님 도대체 얼만큼 전환돼야 빈번한 전환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쵸? 자, 장면의 빈번한 전환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여러분 단락별로 적어도 다 장면이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장면이 뭐 여러 군데가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2개만 놓고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단락별로 이 변화가 3-4번은 있어야,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장면의 빈번한 전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다양한 시점을 동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시점, 즉 다양한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죠. 전지적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해방에서 60년대 소설까지 2 지문과 그리고 문제들을 다 풀어봤어요. 뭐 시대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기에서 힌트 얻어 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과 유형, 접근 방법들 적용해서 풀어오면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소설 유형 마지막 유형 연습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총동원해서 문제 풀어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